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6.51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 에너지 산업의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영향성과 그리고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이 같이 나와줌으로써 달러와 강세가 소폭 이루어졌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61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좀 끼쳤다라는 것과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연중 최고치에 경신을 해서 좀 영향을 끼쳤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유가는 이번에 급락이 좀 나와 주었는데요. 네, 100달러가 좀 깨졌습니다. 99.5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네, 원유 공급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세계의 경기 침체 전망으로 따라서 급락이 나와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에 따른 기사 메시지가 꽤 많이 나왔던 근거적인 요소를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보게 되면 이제 6월달 미국의 제조업 PMI가 급락이 나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규 주문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또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5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또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지표였는데 S&P 500 부분은 이미 저 밑에 있지만 ISM 제조업 지수는 53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근거치는 무엇이냐? 예, 과거에 뭐 09년도 그리고 13년도, 14년도 또는 16년도, 17년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코로나 시기 때도 ISM 제조업 지수가 50 밑으로 내려갔을 때마다 시장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물가도 어느 정도 좀 잡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솔솔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 말의 의미는 또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좀 더 내려갔겠구나 라는 부분이 시장에 있어서 생각보다 두려움이 조금 더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의 1분기 GDP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2분기에도 별로 좋지 않게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상하이 코로나 봉쇄 기간이 꽤 오래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2분기의 GDP 부분이 나오게 되는 후행 지표가 이제 공개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기사는 더욱더 경기 침체가 확실해졌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미국의 주요 기관이 이걸 평가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평가하는 기관이 2분기 연속으로 나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가 좀 관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돈나무 언니도 이제 어느 정도 축소와 침체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여러 가지 액션을 계속 밀고 붙이고 있는데요. 뭐 계획을 계속해서 천천히 하나씩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부분을 보게 되면 사우디 방문 에너지 증산 요청 부분이 과연 13일에서 16일 부분이 일단 남아져 있고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부분도 어떻게 보면 폴란드를 통해 가지고 곡식 저장고를 설립을 해서 해상 수출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으로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중국산 소비세 관세 인하 검토도 지금까지도 계속 검토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유회사 초과이익 징벌세 추진도 계속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 점도 어떻게 될지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6월 초 코로나 봉쇄 완화로 인해서 한 템포 좀 쉬어가고 있다가 이제 정책적 장려로는 이제 유가가 생각보다 빨리 안 내려갈 것 같다 보니 뭐 자연 에너지 부분 그리고 ESG로 또 중국의 압박 부분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니 이때쯤에 뭐 전기차나 태양광 부분에 더 본격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플랫폼 부분은 8월 1일 기준으로 반독점법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상하이의 최근 소식을 보게 되면 매일같이 코로나 검사 빈도는 계속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통화정책 완화, 중국 부양, 선진국 긴축 부분이 좀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이제 해당 20차 당대회 때가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어차피 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는 조금 조금씩 올랐다더라. 그게 이제 2007년, 2012년도, 2017년도 이런 때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4분기 때 대부분 전문가들의 다른 의견들은 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지금 혼돈이기 때문에 뭐 주식이 오르면 코인도 같이 올라가는 요새 그런 트렌드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게 되면 막 원자재 가격이 막 박살이 나서 뭐 비트코인도 같이 내려가다가 미국장이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또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연속적일지 아닐지는 공통된 악재이다 보니까 모든 투자자산 시장이 이제 같이 커플링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몇 년 뒤에 시간이 지나고 했었을 때도 과연 똑같은 상황으로 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234년 만에 최악의 미국제 수익률이 이번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를 엄청나게 무리하게 좀 빨리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보게 되면 이번에 금리 부분을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번에도 여러 가지 채권 부분도 적절하게 들어갈 만한 시점이다 라고도 주장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시장 개입력 실탄을 정부가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달러 국간 14년 만에 최대폭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이렇게 실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원달러 환율 방어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능력이 부족이냐? 그건 아니죠. 솔직히 말을 해서. 그건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자꾸 남 탓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겠지만 이거는 그 어떤 권력자가 나온다고 해도 시장 부분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을 해서 우리가 흔히 국내에 있었던 부동산만 보아도 그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시선은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풀어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 1분기 83억 1100만 달러 순 매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미국 금리에 따른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그 올라갔던 그 금리가 어느 정도에서 멈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너무 높은 위치에 있으면 웬만하면 투자자산 쪽으로 들어갈 만한 자금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우 우려를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건설업 대출 추이가 지난해 말에 35조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대출 비중이 48.3%로 생각보다 여전히 안 좋다. 그래서 금감 원장이 PF 대출 리볼빙 증가에 따른 경고 메시지를 하기도 했었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작년 12월 달에서 1월 달부터 이미 정부에서 지침이 나왔고 그것으로 대성 충당금 벌써 쌓아놨고요. 쌓아놓은 다음에 이런 것도 카드사도 이미 리몰빙이 증가됐던 거 상환이 안 될까봐 그것도 상환 부채 비용으로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충당금 벌써 쌓아놨다고 했죠. 근데 건설업이 이렇게 안 좋다라는 건 진짜 역대 최대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정책이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10월 달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채 탕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도를 또 10월 달에 또 운영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점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사도 뭐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뭐 이런 쪽도 10월까지는 버티기 아마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대출 먼저 갖고 그 다음에 투자 부분은 여력이 되면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요. 본인 능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실업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리볼빙 2월 잔액을 보게 되면 2020년도 때 5억 5조 4천억이었는데 지금은 6조 4천억 원 정도니까 얼마나
돌려막기 하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 부분으로 많이 사용했다는 걸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새는 뭐 영끌족이라고 해서 그런 영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부분에 좀 영향이 꽤 컸던 부분은 유럽의 최대 에너지 기업 유니퍼 12조 원 구제 금융에 따른 논의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네, 유니퍼가 구제 금융을 하다 보니까 유로존의 리세션이 좀 발동이 되었고 모든 자산에 하방 압력을 또 가중을 주었고 오일의 롱 포지션이 청산 러시가 나왔고 인플레 압력으로 또 하락이 나왔고 그게 자산의 듀레이션의 차등적인 상승 압력과 나스닥 상승 그리고 골드, 유로, 오일 다 사망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럼 왜 유니퍼가 왜 구제금융을 왜 했을까요? 그걸 보게 되면 가스 구매에 따른 비용이 급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배로 오는 것보다 관으로 오는 게 더 빠른데 러시아가 그 관을 잠가버렸고 이제 보석 기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비싼 비용으로 받아오면 마진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급등이 또 미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이 너무 악화돼서 일단 이 내용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금, 은, 구리, 백금, 팔라뇽부터 해서 모든 원자재가 완전히 풀다운 했습니다. 풀다운.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보게 되면 채권 박살났죠. 원자재 박살났죠. 그 다음에 주식 박살났죠. 코인 박살났죠.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이만큼 통화가 많이 전 세계 뭐 10경 정도 풀렸다고 하는데 미국은 대략 1경에 가까울 정도로 돈을 풀렸다고 하는데 그만큼 부작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국민들이 좀 이렇게 좀 안목이 있으면 어느 정도 피해갈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큰 틀은 보지 않고 작은 부분만 좀 보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원자재 부분이 이렇게 이제 충격이 매우 큰 이유는요. 어차피 이제 침체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원자재가 박살이 나기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원자재가 박살이 나게 되면 이제 건설 부분도 조금은 영향을 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에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금리 역전은 침체의 전조다. 라고 해서 2년물, 10년물 부분이 이제 금리 부분에 따른 이제 다 유권적 해석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못 올릴 것 같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막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체에 따른 전주와 긴축 속도 조절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단기 역전에 올 들어 세 번째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3월 달에 한번 있었고요. 6월 달에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 증시 경기 침체 공포에 휘청거리기도 했었고 유로화 가치도 20년 만에 최저치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또 미국의 유가가 왜 이렇게 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배경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도 또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은 맞긴 합니다. 근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대 유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국제 원유 가격의 기준의 역할을 하는 원유가 미국 서부 텍사스, 그리고 북해산 브렌트유, 중동산 두바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중동, 미국 부분으로 해서 그런 쪽에 이 3대 유가의 머물고 있는 그 국가의 지역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면 그쪽에 둔화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유 가격은 좀 점차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정도로 간단하게 알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산자산 대출 업체 넥소가 모라토니엄 볼드 인수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일 독점 협상권 확보와 실사를 시작을 했다라고 해서 시장은 계속 이제 한숨을 좀 돌려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더 파산에 따른 이야기는 점차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컨셉을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넥소가 돈이 많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크립토 업체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그 크립토 업체가 크립토 업체를 어떻게 보면 잡아먹는 그런 형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형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놓고 사기에는 금융기관들이 좀 눈에 들어오니까 이참에 내가 이런 상품군, 크립토 상품군을 가지고 싶었던 금융기관들이 우회해서 크립토를 통해 가지고 인수하려고 하는 절차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이제는 시장 진입에 금융기관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시점이지 않겠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분 관계도를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한테는 장기적으로는 이 모델링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뭐 개발의 터치나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크립토 업계 발목을 본인들이 또 잡은 게 아니냐라고 또 생각을 또 해볼 수가 또 있겠죠. 왜냐면 개발을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이 자유도가 좀 높았는데 그 자유도를 억압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내 돈으로 어차피 지분 취득을 해서 그 지분 취득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만큼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 너는 이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해 라고 하면 또 생각보다 자유에 따른 제한으로 인해서 좀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굳이 신경 쓸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이제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나마 이제 시장은 그렇게 이제 악재가 나오기에는 조금 숨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600만 코인 투자자 눈물이 났을 때 거래소는 2천억 정도 벌었다고 하는데요. 자, 6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한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급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터져 주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계속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게 또 밑바닥이 보일 지경인데요. 기사가 잘 공략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업비트, 비썸, 코인은 코빗 같은 경우에는 코빗을 제외한 나머지 3대 거래소는 욕먹을 짓거리는 충분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왜냐? 바이낸스 대비보다 수수료가 비싸요. 그러면서 바이낸스는 디파이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스테이킹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업비트는 그딴 것도 없어요. 예, 그래놓고 지는 건물 사고 뭐 사고 뭐 우리은행 뭐 지분 투자하고 연병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좀 꼴보기가 좀 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는 매우 이게 편중된 사고가 아니고요. 왜 제가 이것도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무언가를 했으면 경쟁사 대비보다 무언가가 좀 더 월등해야 되는데 월등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합리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수수료 대비보다 높죠. 그렇다고 무슨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상품군을 먼저 선 도입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놓고 맨날 국회가 뭐 해주지 않는다라고 맨날 떠넘기기만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매번 질타를 하지만 해외 거래소는 빠르게 서비스를 곧바로 진행을 해주는데 업비트가 제일 느립니다. 짜증나게. 그러니까 지금도 루나 2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속 터질까요? 지금 급락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물론 소액이겠지만 더 푼돈이 되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2번 죽이는 3번 죽이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고객을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 정도까지 질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로는 맨날 고객을 위한다라고 해놓고서는 욕 처먹을 만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갈구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환거래 사전 신고 의무 폐지는 해외 송금 좀 편해진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기재부의 새 외환법 제정을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송금 투자 편의성 확대 그리고 경제적 여력이 크지 않는다라고 하면 신고 없는 외환거래도 무방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떠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메인넷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 요약을 해드린다고 하면 7월 4일 기준 토큰 유통에 관련 최종 감사가 시작이 되고요. 11일 플레어 제네시스 런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8주간 감사 모드 진행 후 문제가 없으면 15% 토큰 배포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배포 방법은 초기 배포자의 75% 투표가 가능한 시점이나 6개월 경과한 시점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빨라야 9월이나 스파크가 들어온다라는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디지털 시장법이 일단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뭐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 거의 다 되고 네이버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보게 되면 뭐 안드로이드 기반에 있는 폰에 유튜브를 녹여서 일단 뿅 보여주는 노출 효과를 이제 아, 안 시켜주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IMF 공고의 적정 외환 보유액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연간 수출액의 5%, 시중 통화량의 5%, 유동 매체의 30%, 외국한 증권 및 기타 투자금의 잔액의 15%, 총합의 100에서 150%를 IMF 공고 사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적정 수준은 95에서 98%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세계 9위 정도의 위치가 있으니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지만 위험하지 않다. 그 대신 환율 방어는 이거는 그 누가 와도 할아버지가 와도 못한다 라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디스가 모든 소득층 저축을 꺼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쌓아놨던 저축은 2조 7천억 원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게 5월 달에 저축률이 5.4%로 2020년도 4월 기준 34% 대비보다 확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축액 중에 1140달러 이미 꺼냈었다.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나 안 좋고 실업자 추이도 매우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업자는 뭐 저축 부분을 일단 뺏어 썼겠죠. 그리고 영라은행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양쪽으로 금리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시장 달래기를 조금 해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또 했고요. 코인 관련된 내용은 넥슨 코리아나 NX, PC 3표권을 출연을 해서 아무래도 아마피 이름으로 쓰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델리오 뱅크를 출시를 했다라고 해서 국내 1호 디지털 자산 전문 은행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은행이라고 해서 은행에 어떻게 보면 5천만 원 보장 그런 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자본시장법의 금융의 보호가 되는 예금자 보호법 그게 없어요. 이건 참고로 은행 뒤에 뱅크라고 있어서 해주겠지라고 해서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크립토 관련 법안 아직도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에는 빠져 있다라는 걸 충분히 고려를 하시면서 진입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전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입금 부분이 보게 되면 역대 최대치를 이번에 찍어 주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고래 입금 비중이 역대급을 찍었다라는 것은 이제 최저점에 좀 도달하지 않았냐 라는 의견도 꽤 많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트메인이 7월 6일 기준으로 이더나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기 E9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시우스 청산가가 2,700달러 선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직원 회고도 150명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방어가 나와서 시장이 안도감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6월 거래소에 유출된 비트코인 규모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채굴회사들이 던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정비 비중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금 흐름 부분을 어느 정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롯데월드가 더 샌드박스의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가속하겠다라는 것과 오픈시 CEO가 사임을 했다고 하는데 왜 사임을 했는지 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코어 사이언티픽 지난달 7,202 비트코인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에 있는 회사들이 여러가지 대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떨궈내야 되고 현금 흐름도 좀 괜찮아져야 되고 그리고 너무 분기보고서가 너무 안 좋게 나오면 시장가치 훼손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시장가치 훼손이 매우 크다라는 건 또 그 다음에 채권 이자 부분이 미치는 영향자가 꽤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하셔라. 그리고 리플 SEC와 소송이 길어지면서 두 명이 새로운 변호사가 채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리플만의 개별 소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이 판례로 인해서 리플만 좀 급락세가 더 나올 수도 있고 급등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게 잘못 좀 해석의 유연이 확
확장이 되어버리면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돈줄이 말랐다, 스타트업 투자의 3분의 1로 뚝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6월에 옵션 만기는 풋 감마 콜 감마 수치에서 보듯이 풋 커버에서 시장 랠리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에 이벤트로는 JP모건 실적 발표가 14일, 그리고 15일 증시 옵션 만기, 그리고 20일 빅스 만기, 27일 FMC 일정, 그리고 2분기 이제 대부분 채굴회사, 코인 거래소 회사들의 실적 발표도 남아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조금은 숨을 크게 마시고 여유 있게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새로운 짤이 또 돌고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붙어서 나의 원금은 뭐 이렇게 해놨는데, 빨리 어떤 분들은 원금이 손실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존버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개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기관도 그만큼 크게 몰렸고, 뭐 보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리티지, 그 다음에 뭐 엘살바도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ETF 운영자, 그런 분들은 운영 책임자들은 단방에 자기 목숨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 그 자금 운영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운영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좀 위안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론은 시장의 변동폭 부분은 계속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고, 여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을 좀 크게 뜨고 귀도 열어두고 그렇게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은 일단은 가장 위험적인 부분 파산에 대해서는 사줄 사람들이 그나마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도는 계속 잡아갈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을 잘 성립을 해놓고 매입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기간의 시장 진입도가 여기 부분에 좀 많이 자기 물량들이 많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다라는 점도 좀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